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기 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지정을 왜 서둘러 발표했겠냐, 3기 신도시가 과연 효과가 있겠냐,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연일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주민 공란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는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외받는 주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계시면 혜택을 못 볼 것이고 뭔가 열심히 얘기하시면 그나마 좀 관심 대상이 돼서 어떤 결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드려야 돼서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발표인 것 같아서 약간 마음에는 걸립니다. 자,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기조,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게 싸게 많이 빠르게 줘라, 이게 공급에 대한 기초 기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연 3기 신도시에서 가능할까에 대해서 소장님이랑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표정 관리가 안 돼.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정부는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뭐 떨어질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왜 일부러 3기 신도시 지정이라는 걸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수를 더 가면서 빨리 진행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지난번에 어떠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왜 6월 달에 한다는 걸 5월 달 초에 발표를 했냐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것이다. 어떨 것이다? 아마도 지금 상반기 들어서 강남 쪽 부동산 동향이, 또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니까 조기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불이 붙으려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서 동의를 좀 하는데, 사실 오늘 소장님이 늦게 오신 관계로 조금 더 예전보다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KBA 부동산 시계열 조사 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요, 4월달 기준으로 전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빠지다가 쭉 안 좋다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반등을 했어요. 꺾였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 5월달, 6월달 통계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의 폭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시장에서 급매가 거래가 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지정을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가 정부에서 이런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세 가지 부분이죠. 속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한 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속도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뭐 이런 지역은 2021년부터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022년부터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분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양. 그죠? 실제 입주는 아닌 거고. 네. 입주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실제 과연 이 시기에 입주를 분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현장의 분위기는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전부 다 주민 반대로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까지
지구 지정에서 분양까지 걸린 기간이 4에서 5년 걸렸단 말이죠. 인천 검전 신도시는 2007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분양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지구 지정과 분양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다라는 내용을 좀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4에서 5년 그리고 10년씩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결국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결국 2024년이나 돼야 분양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그런 시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초를 크게 만났죠.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엔 두 번째인데요. 공급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얘기를 좀 네. 짚고 넘어가면 네. 난 반론이야, 안티. 오케이. 태클. 콜. 정부가 네. 공급량 문제 있다 그랬어요? 없죠. 그러니까 2021년, 22년까지 공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없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세울 때 얘기는 뭐냐면 괜찮다 그랬어요. 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 공급 물량이 적다는 의견이 있으나 적지 않다. 그럼 3기 신도시 왜 지정한다 그랬어요? 왜요? 2022년, 2024년 이후에 장기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낸다라고 했지. 2020년,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3기 신도시 지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연도는 목표 연도지. 정부 얘기대로라고 하면 뭐 2년 정도 늦어져도 또는 그 이상 늦어져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죠? 그럼 지금 문제될 게 없지. 그렇죠.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공급 속도 싸게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아니지. 아니, 공급 빠르게. 속도 빠르게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빨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의 의미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내다보고 있는 공급은 2022년까지의 공급 물량을 가지고 입주하는 물량을 가지고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발표를 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신도시 발표 계획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발표 계획 같은 경우 2024년부터의 공급 계획이에요. 근데 또 그건 입주고 얘는 또 분양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에 대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음 정부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공급 대책이라는 걸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 알면서도 진행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겼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뭔가 내놔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기사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부족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맨날 노래 부르고 대책을 내놔라. 네. 내놓을 땐 언제고 내놨더니 또 내놨더니 왜? 강남 네. 수요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공급을 자꾸 내놓냐. 네. 이제 또 이제 아무튼 네. 힘들어. 힘들어. 정책을 만든다는 거 진짜 그래서 힘들어. 그렇죠. 근데 사실 또 보면 강남 공급은 많잖아요. 지금 개포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고덕이며 장기적으로가 뭐 부족한 거지. 뭐 그럼. 지금 많은 건 맞지. 많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2022년까지 공급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별별 수다를 통해서 우리 강 소장님도 서울 시내 꽃 분양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강조한 적이 있었죠. 공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택지지구도 좋은 거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진행돼야 되는 공급에 대한 부분을 현 정부에서 욕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불안하게 전달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예로 국민은행 통계를 제가 가지고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깔끔하게 그거로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후분양제로 실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주거 종합계획에서 공공분양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결국 핵심인데 그럼 결국 후분양제가 되면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다 후분양이면 이 지구 지정도 했는데 뭐 보상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늦어지면 그때 이제 분양 요이 땅 하려고 하더라도 또 후분양이니까 다 져놓고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2024년 분양이 아니란 얘기지 이게 지금. 지금이 2019년이니까 19년이니까. 어디 보자. 내가 몇 살이 되나?
50대는 당연히 넘어서 분양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급 간의 공급의 그 갭이요. 그냥 단순하게 2년 정도 벌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나올 건 나올 건데 한 5년 넘어가는 한 거. 8년 뒤에 7, 8년 네. 뒤에 나올 거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보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다가 후분양제가 되면요, 분양가 산정을 분양을 할 때 시점에서 분양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건축비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후분양제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분양제도라는 공급 제도가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에 크게 기대할 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또 한편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왜 사업 시행자는 좋지? 사업 시행자는 좋아? 왜?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대신 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금융 비용들 떠안고 가야 되지만 그래서 따지고 보면 네. 중소 건설사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거고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아파트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완전 해피한 브랜드 아파트죠. 그럼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음.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거나 청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이거 꼭 돼야 돼. 일종의 도박이다.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사회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HG에서 시공사 만들어야지. 좀 막 간다. 대화가. 누가 네. 그러시더라고. 네. 자, 근데 지금도 제 얘기는 LH나 아닙니다. SH에서 사업 시행자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다 조건 내걸어 가지고 건설에 보통 많이 짓는 게 다 외부 시공사들 이제 입찰 시켜 가지고 시행만 하는 거지 뭐. 많이 그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많죠.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들 전부 다 수주 줘가지고 일군 시공사에서 짓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정말 걱정하는 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조금 더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뭐 또 3기 신도시 뭐 지정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제가 여건이 안 돼서 정중하게 사양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갔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얼마에 분양하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싸게 분양을 해야 5년이든 8년이든 기다릴 만한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분양 금액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명박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에요. 일단 이거를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판교, 뭐 강남 보금자리 지구, 뭐 위례, 뭐 이런 쪽에다가 분양을 많이 해서 굉장히 반값 아파트라고 불릴 만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저렴하게 공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양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택지 조성 원가의 110%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2015년부터 공공주택 용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3기 신도시는 감정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감정 가격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세를 반영해서 택지 분양가를 책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 그린벨트를 풀어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와 준하게 땅값을 매겨서 거기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아파트의 용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91만 원의 조성 원가였지만 분양 가격은 실제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에 분양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뜨거운 감자가 이런 거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예상 분양가가 얼마냐에 대해서 지금 조성 원가 대비 3배 가까운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붙여져 있다라는 이점 거기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얼마에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지구가 분양가가 결정이 될 텐데 3천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분양 물량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10억이 넘어가요. 네. 정부에서 공공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정은 하고 추진은 했지만 이 분양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근데 그 얘기는 좀 아이러니해. 왜요? 정부는 공공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로또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 그런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하면. 응? 어떻게요? 아니 평당 분양가를 싸게 해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네. 무주택 세대주들, 네. 주택 공급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공공 택지 공급을 통해서 로또를 안겨 받아야 된다. 시세보다 굉장히 싼 공급 물량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판교가 지금 과천지구가 평당 3천 나오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공에서도 10억 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일선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전부 다 끌어올리는 효과를 자, 보여주게 될 말도 안 돼. 것이다. 말도 왜? 왜? 지금 과천지구가 위치가 지금 기존의 과천 아파트 택지들 있는 데보다 더 서울에 가깝게 있는 연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네네. 비교 여류에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지. 공급하는 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라야 5년? 보통 7, 8년 뒤 후 분양까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8년 뒤에 여기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하면 싸요, 비싸요? 8년 뒤에 3천만 원. 지금 과천의 분양가가 3,200이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8년 뒤에 3천이면 그때 가서 볼 때는 3,200에 분양해서 입주할 때 가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줘도 얼마인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면 땡큐인 거지. 아니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이런 아니라 얘기인 거야. 그때 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 아니야, 3천만 이런 얘기 원의 아니야. 금액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아니고 평당 3천에 자, 분양하는 게 그러면 고가라면서. 아니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공 아파트를 10억에 넘게 분양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왜? 다산 신도시가 지금 아까 진건지구 같은 경우도 아이비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5억대 분양했는데 그게 10년 전에 분양했으면 5억대는 비싸지만 지금 분양할 때는 잘 통과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아니지. 9억이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면 언제 기준 아니야.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 아파트가 대출이 안 되는 가격에 대한 10억짜리를 평가는 분양한다라는 시기에 거예요. 따라 달라지는 거고 10년 전에 생각했던 가격하고 지금 10년 후에 생각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님이 평당 3천에 분양하는 것이 비싸다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거기에 그쪽으로 반응을 하시는 건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당 3천에 분양한다라는 게 비싸다는 게 아니고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평당 3천에 분양을 하게 되면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이 되는 거면 결국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정부에서 알아서 예쁘게 지어서 공급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나라에서 앞서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3천에 분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왜 아니에요. 문제가 돼요? 아니 비싼 지금 9억 10억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지 보상비가 비싸서라면서요. 그 차액을 막 엄청나게 차액을 누려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사람들이 아니 저렴하다라는 평가는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공공 분양은 어디 다 깡촌에만 분양을 해야지. 저렴하게 그렇게 액면 내가로 아니 좋은 위치에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강남 대체 신도시 개념으로 그 수요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짓는 거고 거기에 준하는 토지 보상가를 내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잣대로서 정부가 비싼 동네에서 공공주택 분양하네?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럼 과천을 지정하지 말았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그럼 과천을 지정 안 하면 사실 그 강남 쪽에 불안한 공급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낸 건데
그렇게 평가하는 건 나한테 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계속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9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서민들이 받으라고 정부에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결국 서울에 가까운 도시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서울에 가까운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못하게 바꿔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싸게 공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주택 정책이라는 거를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땜빵 처리하는 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저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동의할 수 없어요. 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묶으면서 음. 그런 정책을 제가 정책이 잘 됐다.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그냥 방향을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자꾸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정부가 나서서 막기 힘들잖아요. 근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어떻게 주택을 줄 건지에 대한 키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청약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집값 오르는 건 재건축 조합원 사겠다라고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있죠. 막을 수는 있지만 네. 제한적으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사고 더 갖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일단은 잠재워 놓고 공공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무주택 그러니까 서민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무주택자는 방배동에도 있고 지금 이 과천 인근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있을 거고 그 인근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임대 가격도 뭐 지금 다른 신도시 인근의 지역들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층이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단 비싸도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일단 그런 틀 하에서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 서민이 받을 수 없는 가격대에 내놓기 때문에 이 공급 정책은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급 제도에 대해 공급 정책에 대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기조, 싸게 많이 빠르게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의 기조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될 건지는 별개의 네. 문제입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각 생각하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생각도 좀 다르실 거고 판단하는 기준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생각이 하고 다르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예정이니까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을 못 봤는데 국토부에서 뭐 공급 방안을 발표를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도 공급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급 방안만 발표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묶어가지고 발표를 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서울은 부동산이 주택이 부족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왜? 통계를 잘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 일단은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울은요 2017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3.3%로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서울은 96.3%로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주택 공급에 대한 압력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근데 일단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네. 저는 주택 보급률이란 개념 자체에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가구 수를 보는 기준, 주택 안에 넣는 기준이 그때 달라요. 과거에는 오피스텔 뭐 안 넣다가 이제 지금 1인 가구 넣다가 그 모집합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서 이 통계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기준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0명당 주택 수가 몇 개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많으냐 적으냐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디테일하게 통계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서울은,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서 6.25 이후에 집 지어진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으로서 효용을 다하지 못하는 주택들도 있고 맞는 주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N지 아닌지, 예를 들면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이나 뭐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제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몇 명당 몇 개 이런 어떤 납득할 만한 그것도, 그리고 기준으로 따질 때도 언제 이상 지어진 이제 뭐 연차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주택의 효용이 되는 것 기준으로 봐야지 서울 안에 주택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서울 안에 주택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저는 정의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별개로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이제 요번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정부가 서울시한테 그린벨트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거 갖고 계속 협의했는데 서울시는 안 내놓고 결국 지금 쥐어 짜내서 어디 주차장 용지 아파트 몇백 개 짓겠다, 어디 유수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안 될까, 뭐 철도 용지 임대 아파트 지어 공급하겠다, 뭐 있는 땅 없는 그냥 유유부지들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온갖 곳에다 다 지어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그런 주택들이 분양용 주택이겠느냐. 여기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주택이라는 게 대부분 임대주택이다. 요번에 얘기한 10,000호의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서울시가 쥐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 공급 물량 정도다. 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주택 보급률에 대한 통계 기준은 사실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냐 안 넘었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낮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지방보다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급 계획은 매우 미온적이었다라는 얘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시는 여기다 써놨는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정책을 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정부는 네. 부동산 가격을 때문에 정책을 피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책을 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의 일인 거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서 용산 개발, 여의도 개발 안 한다고 하고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몇몇만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요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5월 15일 날. 뭐냐면 4월 달에 일단 도시미축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주택 정비역 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을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30년까지 서울시가 앞으로 주택 정비형, 그러니까 옛날 주택 재개발이에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할 때에는 과거와 같은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지향하고 보존을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재개발 사업의 모델을 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일단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전면 철거 재개발이 안 나오겠구나. 앞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되겠구나. 일단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에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부분도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부분 이제 이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저께 발표한 내용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을 2030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꼭지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아까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그 보존과 함께 이렇게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지향하겠다, 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이나 그러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장 재개발 사업, 과거에 도심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 사업은 우리 광화문, 을지로 이런 데 가면 그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공장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이제 공장 재개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뭉쳐서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발 안으로 들어오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업 지역 또는 일반 상업 지역에 아파트를 재개발을 할 때 주택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억지로 막아놓고 아니 도심지 안에 일반 상업 지역에다가 왜 자꾸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방향하고 뭐가 이게 재개발할 때는 주택 공급 측면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보완되게끔 하고 주택 공급은 도심지 안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뭐가 언밸런스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의 뼈대가 결국 뭐냐면 그 뼈대가 지금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주택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울시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기존에 주상복합 짓기로 했던 데들 또는 오피스 빌딩 짓기로 했던 데들을 주거 비율을 최대한 높여주겠다. 대신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주거 비율도 높여주고 용적률을 높이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주택의 면적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이런 사업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 2030 안을 갖고서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일반 상업 지역이나 무슨 뭐 을지로라든가 이런 지역의 토지들은 그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얘기에 따르자면 앞으로 임대 아파트가 많이 껴있는 주상복합촌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 계획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이 조금 생각해볼 이슈가 뭐냐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을지면옥 사건 비롯해서 그 옆에 이제 세운 4구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근래 세운 4구역이 분양 신청을 했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 복합 개발하는 데예요. 근데 옆에 종묘가 있어서 고층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층 개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짓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아닌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SH입니다. 그러니까 SH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분양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분양 신청률이 36.5%였어요. 40% 땅 갖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36명 정도만 분양 신청을 했고 나머지 65명은
청산 받겠대요. 청산 가격도 너무 작은데 나는 분양 일단 안 받을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률이 이렇게 낮으면 결국 그 60몇 퍼센트의 사람의 물건들은 청산금을 돈을 자금을 끌어와서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일반에 분양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사업이 가야 되는데 아파트면 분양이 되죠. 그렇죠. 근데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쪼개가지고 분양이 잘 될 거다. 건설회사가 결국은 그거 분양되는 돈 받아가 건축비 받아가야 되는 건데 사업의 성패를 자신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구역 같은 경우도 아마 정비계획 다시 변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주거 비율을 높여주고 임대 아파트 용적률을 끌어올려서 가는 그리고 아파트 한 채 받으세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이 도심지 안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들은 대부분 다 큰 변화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택 공급 얘기하다 약간 흘렀는데 서울시에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방향이 제가 옳다 지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흐름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차라리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지의 아파트 좋은 주거 지역에 만들어야지 상업 지역에 임대 아파트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그런 고밀도 고밀 개발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은 당장 뭐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그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가득 껴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도심 안에 계속 생기게 되면 지금은 밑그림을 그리기 전이니까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에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일부는 임대 아파트 들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부는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그렇죠. 되는 거고 일부는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도심지 안에 광화문 한복판 안에 집들이 그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 적절한 토지의 활용일까? 굳이 그게 거기에 주택들이 있어야 되는 데인가? 이제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수장님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얘기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전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네. 방식이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공급 방안이 과연 효과 있는 방안이겠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엄청나게 얘기가 커져서 지금 2030년까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급히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국토부하고 힘겨루기 위해서는 승한 것 같아요.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갔으니까. 반면에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카드가 발표가 됐는데 공급안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시가 그리는 장기적인 주거의 방향이 결국은 임대 아파트의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고 수차례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30년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한껏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또 내년 말에 발표된다고요?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편으로는 뭐 하시는 말씀만 들어보면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지어진 주택들이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지금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발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실무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뭐 엔지니어들 그 안에 이제 그 말 그대로 머리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SH가 이제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전세 그래서
중대형 평형의 장기 전세 주택은 앞으로 안 한다 그랬고, 그럼 이제 그건 월세로 돌리거나 뭐 매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지금 SH라든가 이런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모일 것이냐. 저는 그 배려계층들에 대한 주택 공급 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 도심지 안에,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도심지 안에 지어지게 되는, 이렇게 용적률 늘려서 받게 되는 임대 아파트가 중대형 평형 아파트겠어요? 아닐 거라고. 중형 평형 아파트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들, 도심지 안에 소형 평형 아파트들을 많이 서울시가 확보하고, 도심지 안에서 수요할 이 사용 그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프트라든가 장기 전세 주택에 깔려 있던 것들은 회수해가지고 이런 거 매수하는데 써서 도심지 안에 소형 주택들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쪽에는 공급할 수 있고, 또 표랑도 쉽게 내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커져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겁나는구나. 네. 아니야, 아니야, 겁나는 거 아니고. 겁나는 개념이 아니고.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밤새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다뤄봄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하락에 연립하고 다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전국 연립 다세대 거래 중위 가격이 2016년에 1억 6,500만 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올해는 1억 4천만 원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맨날 아파트 얘기만 하니까 오늘은 빌라 얘기를 좀 잠깐 해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빌라는 오명이 좀 하나 있어요. 분양받을 때가 고점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개발이 돼야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빌라도 올라요. 그렇죠. 네, 반등을 하고 떨어질 때 또 떨어지고 하는데, 일단 빌라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선행하고 후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선행을 하고 빌라가 후행을 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후행을 하는 것 같으세요? 빌라는 전세 가격이랑 민감해요. 전세가죠?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빌라 매매가는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요. 거의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사실 지금 자료 정리해 주신 게 전국 평균이잖아요. 서울은 올랐어요. 3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은 2천만 원, 2억 2천 정도인가로 한 2천만 원 올랐어요. 3년간.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을 내니까 조금 빠진 걸로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때 빠진 이유는 지방에 지금 안 좋은 그런 그렇죠. 시장 영향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 서울만 놓고 보면 아파트 오르는데 빌라도 오르긴 올랐다. 다만 아파트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빌라는 덜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물건 형태에 따라서 양극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인기 지역은 먼저 빨리 많이 오르고, 비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덜 오르고 나중에 쫓아가면서 오르는 것처럼, 아파트 많이 오르고 빌라도 쫓아가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 뭐 이런 것들, 보유세 규제 생기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들,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이제 빌라는 털어야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빌라는 또 수요가 없으면 지금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비교 여류에 있는 물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자료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가격 변동폭은 아파트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매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발 호재가 아니라면 전세 가격에 오히려 더 매매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밀어내는 미친다.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전세가 밀어 올라가면서 아파트 빌라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죠. 빌라의 꿈은 재개발이죠. 근데 재개발 이렇게 빌라의 꿈은 재개발이 돼요. 프리미엄이 왕창 붙는 거죠. 근데 재개발을 저렇게 차단해 버려서 꿈도 뭣도 없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과연 이분들은 상황이 이러하면 빌라를 분양을 받아야 될까? 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요새 빌라 분양 잘 안 돼요. 시행도 잘 안 해요. 공급도 이제 막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빌라 분양에도 딱 작동을 해서요.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옛날에는 신용
그 대출 사업 시행자 빌라 분양업자들이 대출을 가득 알선해가지고 맞아요. 떠넘겼는데 85%. 이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땅값도 빌라 지을 수 있는 땅값 되게 제한 떨어지고 있는. 예. 근데 이제 뭐 인기 지역들 뭐 여기 이 동네 재개발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먹는 지역들은 분양권이 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면서 또 거기는 또 비싸게 거래야 되고 이 상승장의 마무리쯤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주택 형태, 물건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빌라를 분양받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빌라는 후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상승장이 이만큼 갔는데 빌라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상승 고점 찍고 조정받는 시점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전세 가격 쫓아서 빌라 전세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빌라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이후에 빌라의 매매가도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텀이 어느 시점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안 된다, 사야 될 때가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라 이런 권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내놓는다고 팔릴 시점도 아니에요. 분양에 대해서도 한번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시점에 과연 어떻게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보유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서울시에서 집수리 관련되는 그런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데요. 오래된 빌라일수록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사실 살기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맡겨서 정말 깨끗한 집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는 같아요. 다만 요새 또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기왕이면 장기 보유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보면 월세를 좀 더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보증금을 좀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전세 이런 형태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시장의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빌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내 집 마련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어차피 뭐 돈 벌려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편하게 사는 주택,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을 희망하신다면 처음부터 깨끗하고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나 안목까지 키우셔서 접근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 이런 거 관련해서 예쁘게 집 만드셔가지고 임대 여러 개 하셔서 지금 뭐 임대 수익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멘붕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투기를 조장하거나 또는 가격을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니까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는 월세를 위임받았는데 전세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3억 원이에요. 53억 원. 그래서 6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했냐면 500에 45만 원 월세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에게 월세 계약한 것을 전세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로 얼마에 뺐냐? 7천만 원을 뺐습니다. 그럼 결국은 500에 45만 원짜리 계약을 7천 전세로 뺀 거죠.
그럼 중간에 보증금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바로 문제가 안 생기고 피해자가 무려 4년 7개월간 107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또 보면 이게 문제가 그거죠. 월세를 임차를 해놓고 월세를 계속 납부를 하면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인데 일단은 소장님도 부동산 중개업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건을 처음 듣진 않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벌써 근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전세 물건이 귀해서. 전세 물건이 원룸 귀해서. 오피스텔들은 전세 물건이 귀하니까 일단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약자가 돼 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아유 주시기만 하면 감디덕지죠 하면서. 근데 107명이나 당했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사기친 놈이 선수야. 선수야. 이거는 선수가 이렇게 막 하면 이게 지금 위임 계약으로 유임장 위조로 한 거예요. 위임 위조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임대인 부분들 명쾌하게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다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하고 무사히 입주하고 하면 계약 내용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살 때는 그냥 이상 없이 살면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크게 사고가 났구나라는 걸 뒤늦게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간이 4년 7개월이라면 계속 돌려막기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돌려먹게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임대인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임차인이 100%다 피해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막아야 돼? 상황인 거죠. 어떻게 막아야 되냐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확하게 알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 임대인 얘기를 하고 싶은 본인하고 거지. 계약해야지. 그렇지. 임대인 본인하고 근데 직접 본인하고 계약해야죠. 계약을 안 해도 계약은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임대 계약이 있고 하면 주인이 지금 오늘은 못 나온다는데 그러면 하실래요? 그러면 주인이 외국에 있다는데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실래요? 그러면 물건 없고 그러면 전세 없는 거야. 지금 이거 있을 때 해요. 괜찮아요. 우리 보증 뭐 서고 이러고 해버리면 그런가 보다 믿고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요. 뭘 몰라 나도. 근데 모른다고 바꿀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이 케이스도요. 네. 이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이거 사기. 공인중개사의 직원이 예. 한 거예요. 예. 이런 일을. 근데 53억 원 해먹고 6년이야? 네. 근데 이게 지금 107명한테 피해를 줬으면 진짜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해 보면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동행사죄 이런 걸로 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해야 된다. 네,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하고 계약한다. 이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위임장이란 합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소유자의 권리관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배웠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임 부분을 좀 명쾌하게 했으면 임대계약서의 위임, 범위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 추후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 임대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월권을 한 거잖아요. 월권 대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증빙이 되면 임대인한테 귀책 사유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위임장을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임대인은 모른다는 거죠. 위임장이 이 있는 사례에서는 네, 위임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증금 500에 45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쓰면서 위임장을 받은 거야. 받아놓고 쓴 거지.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간에 사기를 쳤으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건 그러니까 이 행정형벌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6년인데 민사에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이거는. 누가? 임대인이? 임대인 그렇지. 왜냐하면 왜? 귀책 사유가 있는 행위를 했잖아요.
뭐 그 위임장을 줬다면서요. 네, 근데 위임장. 위임장을 줬기 때문에 그 위임장을 준 행위 이건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월권이 되는 게 500에 45짜리 월세 계약을 하라 그랬는데 전세 7천짜리로 계약을 한 월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정당한 대리인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 월권이 발생한 것이. 그리고 보증금 수령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7천을 받은 거를 500만 원 보증금만 넣고 월세를 나눠서 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나는 정당한 계약이고 네가 보증금 수령을 안 한 거다. 네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범위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기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위임장을 작성해 보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범위 쓰잖아요. 네. 임대계약 체결 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쓰거나 해서 본인 쓰면 그거 있으면 빼박 캔치지.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 쓴 거지 임장을 임대 계약에 관련된 일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월세 계약, 뭐 보증금 월세 얼마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갖다 고쳐서 썼다라고 하면 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걔가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걔가 저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조할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그걸 사기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뢰 왜냐하면 거기에 쌓여 있는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는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꺼낸 내용들 자체가 다 제가 비틀어가지고 아니야, 원래 괜찮아요. 하자던 내용들을 안 상관없어요. 가는 네. 거 아니야? 오늘 삐딱하셔가지고 요새 뭐 빨간 날인가 봐. 잠을 못 잤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크게 발생했었던 게 이제 뭐 저기 지방 쪽에 그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내용 자체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길었다라는 게 여기서는 더 문제가 장기적으로 안 걸리고 했다는 게 된 것 같아요. 완전 선수야, 완전 선수. 그 사실 또 오프 더 레코드에서 할 얘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옛날에는 적지 않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개업 하셨던 아주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니까 일단 공인중개사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도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개업소 선정할 때 유의사항에 관련된 첫 번째는 반드시 계약 체결은 공인중개사하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예. 네네. 여기도 직원이 문제를 만든 거지 공인중개사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100%다 지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별별수다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텐데 요새 이슈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